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몇 달간 직접 취재하고 확인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희에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유언장 낭독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0대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철물점을 물려받은 순자 할머니는 새벽 오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명절도 설날도 추석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둘째 딸 지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손주를 낳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철물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할머니는 철물점을 정리하고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임대 놓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운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썰미가 정확했던 겁니다. 그 건물이 있던 동네는 5년 만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물 가격은 10배로 뛰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돈으로 2채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72세가 된 순자 할머니의 재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난한 철물점 주인에서 100억 자산가가 된 겁니다. 모두 혼자 힘으로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만의 삶이 생겼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고 평일엔 회식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만 짧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마저도 아내 눈치를 봐가며 1시간 정도만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둘째 딸 지혜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 역시 바빴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주말에는 자녀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짧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생일에도 용돈만 송금하고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성형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강남의 병원을 개원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시골 노인 취급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면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자기 삶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명절마다 큰 돈을 용돈으로 줬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대줬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기꺼이 돈을 보탰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내가 외롭고 쓸쓸해도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런데 10년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할머니의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쳤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손도 제대로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냐고. 큰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자식 중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잖아요.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하나 있어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에요. 거기 가셔서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할머니는 62세였습니다. 건강도 멀쩡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요가 수업도 다녔습니다. 장도 직접 보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니요. 할머니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나는 아직 건강한데? 이번엔 둘째 딸 지혜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외롭기도 하시잖아요. 막내 아들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같은 나이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입니다. 이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나를 치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혹시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식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진심으로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라. 다들 나가.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민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얘기 좀 더 해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나가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에휴, 고집불통이시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날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정말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할머니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가끔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중간에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고, 자식들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2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식들의 사랑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올까? 아니면 그때도 안 올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매년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우연히 옆 진료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암인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3기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까? 혼자서 병마와 싸워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암에 걸렸다면? 그럼 자식들이 올까? 할머니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재산은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올 거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올 거다. 할머니의 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만 사랑하는지 확인하겠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짜로 암에 걸린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자식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겠다. 과거의 일은 잊겠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만약 자식들이 재산만 노린다면 그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순자 할머니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의사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할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암 진단서를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가짜로요.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진단서라니요? 그건 불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그런 걸 해드려야 하죠? 제 면허가 걸린 문제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이 진짜 절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돈만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분명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연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결국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진단서는 6개월만 유효합니다. 6개월 후에는 제가 직접 자식분들에게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더 이상 이 진단서를 악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췌장암 3기, 예상 여명 6개월에서 1년. 할머니는 그 진단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자식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전화 좀 해라. 1시간 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다. 암이래. 췌장암 3기. 6개월에서 1년 남았대.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암이라니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췌장암이래. 3기래.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집이세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에 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 할머니는 민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오늘은 어째서 왔니?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바빴던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화내시는 바람에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변명은 듣기 싫다. 진단서 보고 싶으면 저기 테이블 위에 있다. 민수는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의사가 치료해도 힘들 거래. 나이도 있고. 민수는 진단서를 내려놓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병원 알아볼게요. 최고의 의사 찾아볼게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될 테니까. 순자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빼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내 월급으로 암 치료비를 어떻게 대?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으로 치료하시면 되죠. 할머니는 민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딸 지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큰일을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니?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내가. 지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잘할게요. 제가 엄마 간호할게요.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간호를 해?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둘게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 아들 준호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췌장암 최고 전문의가 누군지. 제가 예약 다 잡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효자 행세하니?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한다는 게 뭐니? 나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준다는 거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의사니까 어머니 건강관리도 제가 할게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아침마다 들러서 어머니 식사를 챙겼습니다. 지혜는 점심때 와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준호는 저녁마다 와서 어머니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매일 나타난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자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민수는 식사를 챙기면서도 계속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몇 개예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지혜는 청소를 하면서 집안을 이곳저곳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뒤지고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엄마, 중요한 서류는 어디 보관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거요. 준호는 건강 체크를 하면서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안 쓰셨으면 제가 변호사 친구 소개해 드릴까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 있다는 걸. 민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임대료가 매달 얼마씩 들어와요? 제가 세무 처리 도와드릴게요. 지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제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준호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명의를 미리 저희한테 넘기시는 게 어때요?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대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약해진 줄 알았습니다. 병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세 자식이 동시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합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상의를 좀 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요. 할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니? 지혜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정리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우리끼리 싸우지도 않고요. 순자 할머니는 세 자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생각은 어떤데? 민수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평하게 나눴어요. 강남 건물은 제가 갖고, 서초 건물은 지혜가 갖고, 송파 건물은 준호가 갖고요. 현금하고 주식은 3등분하고요. 할머니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너희들 이미 다 계산해뒀구나. 지혜가 밝게 웃었습니다. 에이, 계산이라니요. 그냥 정리한 거죠. 어머니 편하시게요. 할머니는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해 볼게. 자식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2달째다. 자식들은 매일 온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내 재산을 위해서다. 민수는 오늘도 통장 비밀번호를 물었다. 지혜는 금고 위치를 또 물었다. 준호는 명예 이전 이야기를 또 꺼냈다. 내 건강을 묻는 자식은 아무도 없다. 오늘 어디가 아픈지,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묻는 자식은 없다. 그저 재산 이야기뿐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돈을 사랑할 뿐이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통장이라는 걸. 그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상속세라는 걸. 4달째 되던 날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 유언장 쓸 거다. 다음 주에 변호사 부를 테니까 다들 와라. 자식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제 친구 변호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내가 아는 변호사 부를 거다. 그날 밤 세 자식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재산을 받을 날이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계획을 말이죠. 5달째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점점 더 약한 척했습니다.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고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정말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거실에, 부엌에, 침실에. 자식들이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할머니는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녹음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형,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니, 아직이야. 노트북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에휴, 빨리 알아내야 하는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유언장 쓰신다고는 했는데 뭐라고 쓰실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3남매니까 3등분 하실 거야. 그래야 할 텐데.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결정하시면 어떡하지? 설마. 우리 말고 누구한테 주겠어. 순자 할머니는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의 대화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녹음에서는 준호와 지혜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형이 혼자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응? 무슨 소리야? 아니, 형이 어머니한테 자꾸 강남 건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건물이 제일 비싼 건데. 정말?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우리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 해. 형보다 더 효자, 효녀처럼 보여야 돼.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부터 아침마다 올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잘하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식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우리 진짜 유언장 확인해야 돼. 어머니가 뭐라고 쓰시는지. 어떻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 뒤져보면 되잖아. 지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100억이 걸린 문제야. 만약 어머니가 이상한 결정하시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 우리 확인은 해야 해. 그날 밤 할머니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누군가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할머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이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민수는 10분 정도 서랍을 뒤지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방을 몰래 뒤지다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민수가 아침에 왔을 때도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겠다고. 할머니는 조카의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수호야, 이모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CCTV 좀 설치해 줄 수 있니? 몰래. 수호는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거실 구석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녹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자식들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다시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나갔지만 사실은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없는 동안
거실에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야, 어머니가 변호사 부른대. 다음 주에. 그럼 그때 유언장 쓰시는 거야? 응.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어머니가 뭐라고 쓰시는지 확인해야 돼.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3등분 안 하시면 어떡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호사한테 따로 이야기해야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암 환자시잖아. 암 환자는 정신이 혼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일단은 유언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자식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세금을 줄일지, 어떻게 건물을 처분할지 논의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유언장을 쓰지.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닐 거다. 다음 날 할머니는 진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한 변호사가 아니라 따로 찾아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5달 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CCTV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이도록.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는 데 쓰이도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식분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도, 영상도, 일기도. 제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살 겁니다. 유언장 작성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 100억 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90억 원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이 돈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한다. 5억 원은 내가 운영하던 철물점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그들은 나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5억 원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나의 세 자식, 민수, 지혜, 준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10년 동안 나를 버렸다. 둘째, 그들은 내가 아플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찾아왔다. 셋째,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내 돈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유언장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과 함께 첨부된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일기장이 내 결정의 근거다. 할머니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유언장은 내가 죽은 후 한 달 뒤에 공개해 주세요. 그 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한 달 후에 공개하시려는 건가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아니면 재산 이야기만 하는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날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세 자식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오늘이 유언장 작성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말이야. 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썼다. 세 자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응. 변호사 만나서 다 작성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그건 내가 죽은 후에 알게 될 거야.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는 기다려야 해. 그때까지 나를 잘 돌보면 돼. 자식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궁금했지만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자식은 따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유언장 내용을 안 알려주시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지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설마 우리 말고 누구한테 주겠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5개월째다.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6개월이 된다. 가짜 진단서의 시한이 끝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끝을 낼 때가 됐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되십니까?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민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따님의 어머니 박순자 씨께서 오늘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혜와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세 자식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췌장암 말기 환자는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자식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 원장, 재산, 상속. 사흘 후 순자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췌장암 말기로 인한 다장기 부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세 자식은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았으니까요. 옛날 철물점 직원 몇 명이 왔습니다. 동네 이웃 몇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조카 수호가 왔습니다. 수호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수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조카가 혹시 유 원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닐까?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세 자식은 따로 만났습니다. 조문객이 없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 원장 언제 공개되는 거야?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사망 후 한 달 뒤래. 한 달이나? 응. 어머니가 그렇게 지정하셨대.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한 달씩이나 기다려야 해? 답답하네. 민수가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 들으면 어떡해.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빨리 유 원장을 보고 싶다. 재산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장례식 마지막 날, 세 자식은 할머니를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봉안당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니 물건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한 달 후에 유 원장 공개되면 집도 처리해야 할 테고. 세 사람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혹시 유 원장 사본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민수는 침실로 갔습니다. 금고를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지혜는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았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실 TV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리모컨을 만지지 않았는데 TV가 저절로 켜진 겁니다. 그리고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집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 지혜, 준호. 이건 5개월 전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어머니가 변호사 부른대. 다음 주에. 그럼 그때 유 원장 쓰시는 거야? 응.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어머니가 뭐라고 쓰시는지 확인해야 돼.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찍은 거지? 왜 지금 재생되는 거지?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3등분 안 하시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변호사한테 따로 이야기해야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다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수가 한밤중에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영상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할머니 집에서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남 건물은 제가 갖고, 서초 건물은 지혜가 갖고, 송파 건물은 준호가 갖고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릴 감시한 거야? 그때 TV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TV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지난 5개월 동안 너희를 지켜봤다.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기록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 돈을 사랑했을 뿐이다.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결정했다. TV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나의 세 자식, 민수, 지혜, 준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세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안 돼. 이럴 수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는 데 쓰일 것이다.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냐고? 너희는 10년 동안 나를 버렸다.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제야 왔다. 하지만 너희의 관심은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통장이었다. 준호가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녹음된 메시지는 계속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나는 너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정말 암에 걸렸는지 궁금하지?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 건강했다. 진단서는 가짜였다.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나는 너희를 시험했다. 그리고 너희는 시험에 떨어졌다. 너희의 본심을 확인했다.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그래, 나는 거짓말을 했다. 너희처럼.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식들아,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실망했을 뿐이다. 너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다. 내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도 있다. 모든 증거도 있다. 너희는 이 유언을 뒤집을 수 없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TV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지혜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겁니다. 진짜 어머니를.
영원히.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 유언장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세 자식은 축 처진 얼굴로 참석했습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의 세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재산 100억 원 중 90억 원은 독거노인 복지시설 건립에 사용한다. 세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은 철물점 직원들에게, 5억 원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마지막 뜻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변호사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개월 동안의 모든 녹음과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USB를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께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할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복잡하다.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다. 너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한다. 내 품에 안겨 잠들던 너희를, 내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너희를, 졸업식에서 웃던 너희를. 그때 너희는 나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너희는 변했다. 돈이 생기면서, 성공하면서, 바빠지면서 나는 너희를 잃었다. 이 유언장은 복수가 아니다. 교훈이다. 너희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랑이다. 가족이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 100억은 아깝지 않다. 너희를 사랑한다. 영원히.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도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기회는 없었습니다. 유언장 낭독회가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자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로펌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차갑게 쳐다보는 꿈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남편이 변한 걸 눈치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이상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머니를 배신했고 재산을 노렸고 결국 모든 걸 잃었다고. 둘째 딸 지혜는 회사를 계속 다녔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매일 어머니 봉안당을 찾아갔습니다. 유골함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병원을 팔았습니다. 환자를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살았던 집에 자주 갔습니다. 텅 빈 집을 혼자 걸어다니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던 부엌,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던 거실, 어머니가 재워주시던 방,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새 자식은 따로 또 만났습니다. 어머니 49제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절에서 법회가 열렸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이 세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시주님들, 고인께서 남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스님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고인께서 49제 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아래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세 자식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수가 5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지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준호가 자전거를 배울 때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는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도 준호도 울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49제가 끝난 후겠구나. 너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후회하고 있니? 슬퍼하고 있니? 엄마는 너희가 걱정된다. 너무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하니? 엄마는 너희를 벌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를 가르치려고 한 거야. 사람은 살면서 실수를 한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고치는 거야. 엄마는 너희가 깨닫기를 바랐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지금 너희가 슬퍼하고 후회한다면 엄마의 목적은 이룬 거야. 이제 앞으로 나아가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렴.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는 엄마처럼 하지 마라. 너희 자식들을 사랑해 주렴. 돈보다 사랑을 주렴. 엄마는 저 세상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항상 응원할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엄마가. 세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절 마당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은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사람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그릇, 책들, 모든 물건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재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보물들. 준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세 자식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저는 커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예요. 지혜가 중학교 때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준호가 고등학교 때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의대 합격했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평생 효도할게요. 평생 효도하겠다던 약속. 세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요.
지혜와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온 걸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놀랐구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 어떻게? 장례식도, 화장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두 연극이었다. 마지막 시험이었지. 세 자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서가 가짜였던 것처럼 죽음도 가짜였다. 나는 의사와 장례식장과 절과 모두 협력했다. 너희의 마지막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지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다. 너희가 정말 뉘우치는지,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아니면 그저 돈을 잃은 걸 아쉬워하는지. 그래서요? 결과가 어땠어요? 할머니는 세 자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너희는 변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더구나. 돈이 아니라 나를 그리워하고 있더구나.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지혜와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세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자식들의 머리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할게요, 어머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첫째, 유언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둘째, 너희는 앞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내 돈에 기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셋째, 너희 자식들을 잘 키워라. 사랑으로 키워라. 돈으로 키우지 말고. 약속합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세 자식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 후, 강남의 큰 복지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독거노인 200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최신 시설에 훌륭한 의료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박순자 할머니와 세 자식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리본 커팅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집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이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산책도 함께했습니다. 지혜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준호는 병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새 자식은 이제 진짜 자식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새 자식과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자식들이 음식을 나르고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을 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심했지?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계속 잘못 살았을 거예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정신 차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새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너희가 변해서 엄마는 행복하다. 손주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돈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많았단다. 그럼 왜 다 기부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란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시간.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자라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해가 저물고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에서 자식들을 배웅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효도할게요. 이번엔 진짜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너희를 사랑한다. 가족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구나. 100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가족의 사랑,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성공.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일보다, 그 무엇보다. 언젠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부자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가족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